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잊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당직 직함이 당대표라는 것 외에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실제.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고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총선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모시는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여름에 긴팔까지 잠시.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이우영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에 좀 이어서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뭐 의원들을 더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사에 이제 나오는 게 향후 뭐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모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 선거 과정 또는 선거 후에도 유사한 그런 추측 기사, 전망 기사 같은 게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뭐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뭐 반문이다, 무슨 여러 가지 통상 말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후보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보들 여기 아까 여긴 다 안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그 통상 언론에서 말하는 뭐 친문, 반문, 비문, 또는 친명, 반문, 비명 이런 각종 기준에서 그걸 가지고 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같고, 앞으로 인재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런 기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과거에 그분들이 즉 21대 총선,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 어떠한 규정으로 언론에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규정으로 됐는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모으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말고 여러 또 민주당도 계시고 작은 정당, 저희보다 작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제가 그분들을 저희 당에 영입한다 이런 문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사안별로, 정책별로. 그래서 영입한다, 아까 연합뉴스 한 기자님 질문과 관련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을 저희 당에 뭐 영입시킨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긴 여정이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닿을지 모르겠는데, 예. 조금만 내려와 주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MBN의 강용호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100일 축하드리고요. 대표님 이번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외통위 행과 관련해서 이게 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국방위시다 보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안도 아무래도 많이 추진하실 것 같은데, 향후 뭐 상임위에서 특별히 좀 더 뭐 추진해 보고 싶은 법안이시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국방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기자님 말씀처럼 뭐 대권 행보 이런 건 전혀 무관하고, 제 전공으로 봐서는 제가 뭐 법사위를 간다거나 또는 또 다른 몇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 뭐 정무위라거나 이런 쪽이 저 맞을 것 같긴 하나, 당대표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곧 전당대회도 있고 시도당도 강화해야 되고, 또 새로 시도당 창당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일정이 매우 많다. 그랬을 때
상인이 부담을 좀 줄여야 합니다. 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 외통위, 국방위 이 정도로 보통 국회 내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보다 예컨대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박은정 의원이, 또 뭐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신장식 의원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당대표로서는 그 양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번에 마침 결과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3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국방위 같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박범계, 추미애 이렇게 됐는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꼭 질문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덕담을 해주셔도 되고 조국 혁신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 대변인이 좀 까칠하더라, 좀 갈아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니까요. 예, 다음 질문 혹은 조언 아무도 없으면 이만 마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아이뉴스 24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표님께 스몰 토크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좀 선거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좀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 B, 아까 긴 여정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이라서 그에 대한 특별히 거북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제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인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근데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각설하고, 이런 점에 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동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을 것이고,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도영 기자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가지고 1차 그때 모임하셨고 그때 발언도 하셨는데, 좀 관련해서 아직도 좀 대중적으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지금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도 그 얘기를 제가 제기를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빼자, 이런 말도 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주변에 그냥 복지란 말로 하지라거나.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복지하고 사회권은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이게 권리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자유권은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은전과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때는 이제 일부러라도 그 단어를 썼던 것이다라는 점 양해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이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었을 건가, 또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알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의원 연구 모임에서 사회권 선진국 그 공부 모임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조직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매주 저 개인과 여기 오늘 안 계신 것 같은데 서왕진 정책위 의장 등이 같이 책임 의원이 되어가지고 사회권 선진국의 그 내용을 일단 정립하고 또 알리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권 선진국의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는 말씀은 맞고, 근데 저희 해야 될 역할, 의무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풀어야 하는 건 저의 과제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첫 번째 사회권 포럼 공부 모임이 있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아침 7시 반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기자님들 공부하러 오십시오. 예, 또 질문.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판의 진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먼저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어제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이제 의원이 맡게 되었는데, 그거 혁신당에서 제안하신 한동훈 특검법이나 아니면 주요 특검법안에 대해서 그런 협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구상이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동물국회였거든요. 맨날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어요. 어제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 방에 가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셨는데, 몸을 잡아 당기거나 밀거나 밀치거나 이런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 하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큰 변화였어요.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선진화법 자체에 대해 불만이 여전히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일 좋았던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합의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단독으로 해서 상임위를 뽑았습니다. 이게 전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든 여야의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 그 결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어제 사건만 보지 않고 길게 보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상황이 반대 아닙니까? 앞으로 총선에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정치라는 게 아무도 모르니까. 그 경우도 상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제 규정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상임위 결정해서 11개, 7개 이런 식으로 가는 선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저는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여야 상임위 문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한 달, 2달까지 연기됐습니다. 국회가 안 열리는 일이 몇 달 계속 이어지고 서로 협상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 상태 원칙에 통상 얘기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되었는데 국회는 안 열리고 상임위도 안 열리는 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일이 과거의 관례였는데 이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헌하면 상임위 빨리 결정해서 국회 열게 하는 게 맞죠. 그 점에서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민주당이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옳다가 아니라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국회 개헌 후 법규에 따라서, 국회법에 적혀있는 법규에 따라서 상임위 선출하면 된다. 간명하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간수가? 한동훈 특검은 저희 발의했지 않습니까? 발의하면 법사위에 갈 거 아닙니까?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되죠. 당장 법사위에서 여러 특검법이 논의될 거고, 그 논의에 따라서 언제 어느 순서로 발의할 건가는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역시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원래 예정 시간은 10시 30분까지였는데요. 질문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고, 대표님을 계속 이 떼약볕 밑에 놔뒀다가는 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지금 질문 2분 손 드셨는데 네 분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입니다. 네, 100일 축하드리고 돌잔치 파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제 대여 공세나 이제 정책 면에서 가장 선명성 있는 정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도층 등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현재 그 시도당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혹시 전당대회 흥행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란 얘기를 제가 선거 과정에도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도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나오면 중도가 분열이 되거나 뭐 거북하게 생각해서 안 될 거다.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제 기억에 수많은 정치 평론가와 여기 계신 언론사의 뭐 정치 부장들 또는 칼럼 등을 통해서 뭐 진보 보수 관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나오게 되면 중도층이 거북하게 생각해서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민주 진영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100% 썼던 것 같아요. 아니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나 하면 제가 뭐 언론사에 책망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선택한 부분이 정책 이슈에 어디를 선택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도는 이럴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중도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도 그렇고 또 선거 시기도 그렇고 중도층이 진보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실 선거 과정에 얘기했는데 중도가 어디 기계적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 어딘가 가운데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공학적 그런 사고 또는 편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는 움직이는데 이미 움직인 상태다. 즉 선거 시기에는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에 대해서 심판해야겠다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대여 공세들을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싸우고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보는 좋아하는데 중도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중도라고 자처하는 분들 또는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 제가 직접 만난 분들도 저희 보고 잘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 싸움이 저희가 거칠게 하진 않을 겁니다. 품격 있게 싸울 겁니다. 제가 뭐 신발 벗어 던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신발 이 구두 벗어서 뭐 던지는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품격 있게 싸울 것이다. 근데 싸울 겁니다.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중도도 우리 사회의 중도도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자신문 정치부 최기찬 기자라고 합니다. 당 창당 100일 축하드리고요. 200일, 300일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대표시지만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좀 국회 밖에서 보셨을 때와 안에서 국회의원 되고 났을 때 가장 차이점이 좀 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초선 국회의원이시니까 초선 국회의원 다음 각오 같은 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전당대회 비책 그 답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깜빡했는데 비책이 없어요? 그냥 전당대회에 특별한 비책은 없다라고 그 아까 답을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당대표이긴 하지만 말씀대로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를 잘 모르죠. 당장 국회 공간도 잘 모르고 국회 문법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제가 앞으로도 계속 더 배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초선이라고 해서 제가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자제할 생각은 없다 생각하고, 저만이 아니라 저희 로격신당 의원들이 모두 마찬가지 같습니다. 황운하 대표님 빼고는 모두 초선인데, 소선이긴 하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 자질, 경험 등을 기초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초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조심하거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동을 건방지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오만하게 한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의 정강 정책을 주장하고 펼치는데 머뭇거릴 생각은 없다. 그 뒤로 그런 활동 뒤에 4년 뒤에 다시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 이투데이 이난희입니다. 인재영이 이분의 당점을 또 찍으시고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좀 종합해보면 이제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시는 걸로 비춰지는데 전국에 후보를 내실 생각인지, 그리고 또 뭐 목표 의석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2년 뒤 지방선거의 목표 의석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제가 했던 말은 정당으로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강원도에서 제가 했던 말의 워딩의 순서를 보시면 대중정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수권정당 아닙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수권정당 아니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겁니다. 대중정당이 되어서 대중적 기반이 강해지고 대중적 지위를 지보다 더 받으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저희가 뭐 다 다릅니다만 한 13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어느 언론에서는 저 선거 시기에 1인 2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득표율과 총선 후에 1인 1표를 전제로 한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서 지지율이 떨어져 반토막 이렇게 나는 기사를 봐서 정말 진짜 이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총선 전이든 총선 후군 1인 하나의 정당, 한 개의 정당을 선택할 때 지지율은 우상향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수권정당이 지금 아닙니다. 객관적인 실력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중정당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수권정당을 지금 우리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적 순서를 전제로 강원도에서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년 뒤에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주경제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조금 말랑말랑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3년은 너무 길다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셨는데 22대 국회에서의 앞으로의 플랜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요즘 조국혁신당의 고민은 무엇인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저희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름이 두 라인으로, 트랙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쇄빙선 1호 법안, 2호 법안, 예인선 1호 법안, 2호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의 정강정책의 두 축이죠.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과 관련된 것이 쇄빙선이고, 깨야 되니까, 빙하를 깨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인선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권 강화 관련 법안은 그 예인선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 발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10석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법안을 발의하는 게, 두 축의 법안을 잘 보시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가 보이실 겁니다. 물론 저희가 발의한다고 통과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어떤 법안을 발의한 걸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적어도 4년간의 계획은 고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표현이 이제 막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12석이니까 민주당 170일에 비하면 15분의 1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 수도 한 15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당비 내는 당원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조직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죠. 재정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선거 과정에도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이 아주 높아져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높아졌다가 선거 한 전에 가서는 이게 돌아서서 저희가 12석으로 내려앉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조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저희는 저희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고 여기에 동의한 분들을 당원으로 모셔서 전국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대중정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직 밑으로까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어진 지 지금 100일 아닙니까? 어떻게 대중정당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역사가 지금 70년 정당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모자라다. 그렇지만 저희의 목표는 또 분명하고 저나 저희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들의 결의 역시 확고하기 때문에 시간은 단박에 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갈 생각이고 지금 한 100일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선거로 보면 이제 한 5주 만에 원내 3당이 됐고 지금 100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등치는 크지 않죠.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에 몸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국민들께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조직을 강화하는 것 이게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